실화 줄거리. 그로부터 15년의 세월이 흐른 뒤 남태평양 타히티 섬으로 여행을 간 나는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한 스트리랜드의 이야기를 우연히 알게 된 니콜스 선장으로부터 듣게 된다. 니콜스 선장은 내가 파리에서 스트리랜드를 마지막으로 만났던 그의 겨울이 다 갈 무렵 생활의 공경에 처한 스트리랜드를 무료 숙박소에서 처음 만나 이후 가정고생을 한 이야기들을 들려준다. 두 사람은 닥치는 대로 아무 데서나 잤다. 어떤 때는 역 근처 대피선에 있는 빈 무게화차 안에서도 잤고 또 어떤 때는 창고 옆에 놓여있는 달구지 안에서도 잤다. 그러나 워낙 살을 애는 듯한 추위라 한두 시간 자는 둥 마는 둥 하고는 일어나 다시 거리를 쏘다니곤 했다. 가장 못 견디게 괴로웠던 일은 담배를 피울 수 없는 것이었다. 니콜스 선장은 어쨌든 담배 없이는 한시도 못 참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는 밤길을 산책하던 사람들이 버리고 간 담배꽁초나 피다 남은 잎담배 동강이를 찾아 쓰레기통을 뒤지기까지 했다. 사실 그렇게 잡동사니를 파이프에 담아 피웠던 일은 없을 겁니다. 그는 내가 권한 잎담배를 2개나 꺼내 하나는 입에 물고 또 하나는 주머니 속에 넣더니 세상사를 초월한 듯한 태도로 어깨를 들썩해 보이며 덧붙여 말했다. 어쩌다 잔돈푼이 좀 들어오는 일도 있었다. 이따금 우편배가 들어올 때면 니콜스 선장이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잽싸게 하역 감독과 가까이 하여 두 사람 몫의 일을 얻어왔기 때문이다. 그 배가 영국 배일 때는 그들은 재빨리 선원방으로 기어들어가 선원들로부터 아침을 실컷 얻어먹을 때도 있었다. 그러나 이것도 재수가 나빠 배의 고급 선원과 마주치게 되면 장화 신은 발에 걷어차이며 허둥지둥 트랩을 뛰어내려오는 위험을 겪을 때도 있었다. 그야 배만 부르면 엉덩이쯤 차이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죠. 나 개인이라면 그런 일은 조금도 나쁘지 않아요. 그러나 배 안의 책임자라면 배의 규율도 생각해야겠죠. 그 좁은 트랩을 화가 머리끝까지 난 1등 항해사의 발에 걷어차이며 구르듯 도망가는 니콜스 선장의 모습, 그리고 과연 참된 영국인답게 상선 정신에 감탄하고 있는 그의 모습이 그림을 보는 것처럼 눈앞에 선했다. 어시장에 가면 뭔가 일거리를 얻을 수 있었다. 한 번은 부두에 내려놓은 많은 오렌지 상자를 화차에 실어주고 둘이서 각각 1프랑씩을 받은 일도 있다. 어느 날 그들은 행운을 만난 적도 있었다. 희망봉을 경유하여 마다가스카르에서 온 화물선의 페인트 칠 계약을 어느 하숙집 주인이 맡아준 것이다. 그래서 며칠 동안은 온종일 뱃전에 매단 판자 위에서 녹슨 선체에 페인트 칠을 했다. 이것은 그 빗고기 좋아하는 스트리랜드에겐 적합한 일이었을 것이다. 이처럼 괴로운 생활을 그가 도대체 어떻게 견뎌왔느냐고 나는 니콜스 선장에게 물어보았다. 불평은 손톱만큼도 없었는거려. 하기야 때로는 기분 나빠할 때도 있긴 했습니다만. 아침부터 빵 한 조각 입에 넣지 않아도, 그리고 그 떼놈 집에 낼 돈 한 푼이 없어도 기운은 여전히 펄펄했어요. 나는 이 말에는 별로 놀라지 않았다. 스트리랜드는 보통 사람 같으면 풀이 죽어버릴 환경에서도 태연하게 배겨내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다만 이것이 과연 정신의 평정에서 오는 것인지 아니면 반항적인 성질에서 오는 것인지 그것은 뭐라고 말할 수 없다. 떼놈집이란 애꾸는 중국인이 경영하는 부투리 거리에 보잘것없는 주막집을 말한다. 그 이름은 불황자들이 붙인 것으로 거기 가면 육수만 내면 간이 침대에서 잘 수 있었고 마룻바닥에서 자려면 삼수만 내면 되었다. 그들은 여기서 같은 처지에 놓인 사람들과 친해졌다. 그리고 주머니가 텅 비고 바깥날이 추운 밤에는 낮에 한 푼이라도 번 친구들에게서 지붕 밑에서 잘만한 돈을 빌려 쓰는 것이었다. 이 불황자들은 누구나 다 인색하지 않았다. 돈이 있으면 두말 않고 없는 사람들과 나누어 썼다.
그들의 국적은 가지각색이었지만 그런 것이 서로의 우정에 지장이 되는 일은 없었다. 즉 그들은 자기네 전체를 포용하는 위대한 코카인 왕국에 속하는 자유시민이라고 서로가 자인하고 있었다. 그러나 스트리그랜드라는 친구는 한번 화를 내면 걷잡을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하고 니콜스 선장은 그때를 회상하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언젠가 광장에서 터프빌과 딱 마주쳤을 땐데요. 그 녀석이 찰리에게 전해주었던 선원증명서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자 찰리 말이 그렇게 필요하면 언제라도 좋으니 와서 가져가라는 거였죠. 터프빌이 어디 보통 인간이라야죠. 아무래도 찰리의 태도가 못마땅했던지 시비를 걸어온 거예요. 나오는 대로 욕을 마구 퍼붓고 굉장했어요. 정말 볼만하더군요. 찰리도 한동안은 참고 듣고만 있다가 마침내 한 발짝 앞으로 다가가더니 이렇게 퍼붓지 뭐예요. 이 돼지 같은 놈, 썩 꺼지지 못해. 이 한마디뿐이었어요. 그러자 터프빌은 얼굴이 파래져 아무 말도 못하고 마치 누구와 만날 약속이 생각나기라도 한 것처럼 슬금슬금 도망치고 말았어요. 니콜스 선장의 말에 의하면 그때 스트리랜드가 쓴 말이 지금 내가 쓴 것과 똑같은 말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이 책이 가정에서 읽힐 책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나는 다소 진실과는 다르더라도 보통 가정에서 쓰이고 있는 표현을 쓰는 편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물론 터프빌도 한낱 선언에 지나지 않는 자에게 모욕을 당하고 잠자코 있을 사람은 아니다. 그의 역량 여하는 그의 위신에 관계되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그 집에 묵고 있던 선원들이 그들을 찾아와 터프빌이 언젠가는 반드시 스트리랜드에게 분풀이를 하겠다며 벼르고 있다는 정보를 전해주었다. 어느 날 밤 니콜스 선장과 스트리랜드는 부트리 거리의 어느 주막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 부트리 거리라면 각기 방이 하나씩밖에 없는 단층집이 늘어선 좁은 골목이다. 따라서 그런 집들은 마치 붐비는 시장거리의 구멍가게나 서커스에서 쓰는 짐승우리처럼 보였다. 그리고 집집마다 문 앞에는 여자들이 하나씩 서 있었는데 어떤 여자는 울적한 듯 기둥에 기대어 서서 콧노래를 부르거나 귀에 거슬리는 쉰 목소리로 지나가는 사람을 부르기도 했고 또 어떤 여자는 들뜬 마음으로 책을 읽고 있기도 했다. 프랑스 사람도 있고 이탈리아 사람, 스페인 사람, 일본 사람, 흑인 등 정말 여러 인종의 여자들이 있었다. 뚱뚱한 여자도 있고 여인 여자도 있었다. 그녀들의 짙은 화장과 시커멓게 그린 눈썹, 그리고 새빨갛게 칠한 입술 밑으로는 나이를 숨길 수 없는 주름과 방탕한 생활의 흔적이 엿보였다. 어떤 여자는 검은 속옷에 살색의 긴 양말을 신었고 또 갈색 물을 들여 지진 오글오글한 머리에 소녀처럼 짧은 모슬린 원피스를 입은 여자도 있었다. 활짝 열린 문으로 붉은 타일을 박은 바닥과 큰 나무 침대, 주전자와 세숫대야가 놓여있는 전나무 테이블 등이 보였다. 거리에는 그야말로 가지각색의 군중들이 웅성대고 있었다. 반도 동양기선 회사배에서 내린 인도 선원, 스웨덴 범선으로 찾아온 금발의 북유럽인, 군함에 타고 있던 일본인, 영국인 선원, 스페인 사람, 프랑스 순양함으로 찾아온 쾌활해 보이는 사람들, 미국 화물선에서 내린 흑인도 있었다. 낮에는 더럽기만 한 이 거리도 밤이 되면 이런 작은 집들의 불빛을 받아 일종의 사악한 아름다움을 띠게 된다. 사막의 공기에 차 있는 무서운 욕정에는 오싹 소름을 끼치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 광경 속에는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고 늘어지는 뭔가 신비로운 것이 깃들여 있어서 보는 사람을 불안하게 한다. 계속 우리들에게 반발을 느끼게 하면서도 매혹되지 않을 수 없는 그 알 수 없는 원시적인 힘이라고 할까. 여기에서는 문명의 가면이 벗겨지고 사람들은 암담한 현실을 직면하게 된다. 그곳에는 강렬하고도 비극적인 분위기가 감돌고 있었다. 스트리랜드와 니콜스가 들어간 술집에서는 자동 피아노가 댄스 음악을 요란하게 연주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벽을 따라 늘어놓은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이쪽에서는 6명가량의 선원들이, 그리고 저쪽에서는 한때의 군인들이 술을 마시며 뭐라고 큰 소리로 떠들어대고 있었다. 방 한가운데에서는 한 쌍씩 짝을 진 남녀들이 떼를 지어 춤을 추고 있었다. 갈색으로 탄 얼굴에 턱수염을 기른 선원들은 그 우악스러운 큰손으로 상대방을 꽉 끌어안고 춤을 추고 있었는데 여자들은 다 속옷 차림이었다. 가끔 선원들이 2사람씩 일어나서는 한 쌍이 되어 춤을 추기도 했다. 귀가 멍멍할 정도로 떠들어댔다. 모두 노래를 부르고 소리를 지르고 웃고 했다. 한 남자가 자기 무릎 위에 끌어안고 있던 여자에게 오랫동안 키스를 하자 영국인 선원들의 야유 소리가 한층 더 장내를 소란하게 했다. 방 안 공기는 남자들의 큰 장화가 풀썩이는 먼지로 혼탁했으며 담배 연기로 인해 뿌옇게 흐려 있었다. 찌는 듯한 더위였다. 계산대 뒤에서는 한 여자가 아기에게 젖을 물리고 앉아 있었다. 그리고 주근깨 투성이에 납작한 얼굴을 한 몸집이 작은 웨이터는 맥주컵을 잔뜩 올려놓은 쟁반을 들고 우왕좌왕하고 있었다. 잠시 후 터프빌이 몸집이 우람한 흑인 2사람을 데리고 들어왔다. 그가 이미 술이 거나하게 취했다는 것은 보기만 해도 알 수 있었다. 그는 시비를 걸려고 두리번거리고 있었다. 그러다 3명의 군인이 앉아있는 테이블에 비틀거리듯 기대어 서더니 맥주컵 하나를 깨뜨렸다. 미친 듯이 말다툼이 시작되고 술집 주인이 나와 터프빌에게 나가라고 말했다. 그 주인이라는 사람은 아주 힘이 센 사람으로 비록 상대방이 손님이라도 비위에 거슬리는 일을 하면 그냥 내버려두는 성질이 아니었다. 터프빌은 한순간 주저했다. 경찰도 있었고 이 주인은 그에게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는 할 수 없이 뭐라고 투덜대더니 획 돌아서서 나가려고 했다. 그러다 그때 문득 그의 눈에 스트리랜드의 모습이 보였다. 그는 잠자코 성큼성큼 스트리랜드 쪽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입안에 침을 모으더니 스트리랜드의 얼굴을 향해 탁 뱉었다. 그러자 스트리랜드는 마시고 있던 컵을 집어들어 터프빌을 향해 힘껏 던졌다. 춤이 딱 먹고 한순간 장내는 조용해졌다. 그러나 다음 순간 터프빌이 스트리랜드에게 덤벼들자 싸움의 불길이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 마음을 사로잡고 말았다. 여기저기서 치고받는 난투극이 벌어졌다. 테이블이 뒤집히고 컵은 박살이나 마룻바닥에 흩어졌다. 간담이 서늘해지는 난투가 벌어진 것이다. 여자들은 다 문밖이나 계산대 뒤로 뿔뿔이 흩어졌고 지나가던 사람들까지 거리에서 우르르 밀려들었다. 사람들은 제각기 자기네 나라 말로 욕을 퍼부었다. 때리는 소리와 악을 쓰는 소리가 들려왔고 방 한가운데서 10여 명의 남자들이 필사적으로 싸우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경찰이 뛰어들어 왔으므로 모두 허둥지둥 문 쪽으로 도망쳐 버렸다. 그제야 겨우 술집이 조용해졌는데 자세히 살펴보니 터프빌은 머리를 많이 다쳐서 실신한 채 마룻바닥에 엎어져 있었다. 니콜스 선장은 팔의 상처에서 피가 흐르는 스트리랜드를 질질 끌다시피 하여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옷은 갈기갈기 찢겨져 있었다. 선장 자신도 코를 맞아 얼굴이 온통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다. 이봐, 터프빌 녀석이 병원에서 나오기 전에 자네는 일찌감치 마르세유를 떠나는 게 좋겠어. 2사람이 떼놈 집으로 돌아가 몸을 씻을 때 니콜스가 스트리랜드에게 말했다. 닭싸움은 될 것도 아니던데 하고 스트리랜드는 대답했다. 비웃음을 띠고 그렇게 말하는 그의 얼굴이 눈앞에 훤히 보이는 것 같았다. 니콜스 선장은 은근히 걱정이 되었다. 그는 터프빌의 끈질긴 집념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스트리랜드는 그때 그 혼혈아를 2번이나 메어다 꽂았는데 술이 취하지 않았더라면 그렇게 만만하게 볼 상대는 아닌 것 같았다. 그는 반드시 때가 오기를 기다릴 것이다. 결코 초조하게 서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다 언젠가는 밤에 스트리랜드가 등에 칼을 맞을 것이고 하루 이틀 사이에 신원불명의 불황자 시체가 항구의 더러운 물 위에 떠오르게 될 것이다. 니콜스는 다음날 저녁 터프빌레 집에 가서 눈치를 살펴보았다. 그는 아직 병원에 있었지만 병원에서 돌아온 부인이 자기 남편이 병원을 나오는 대로 스트리랜드를 죽여버리겠다고 벼른다는 말을 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났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했답니다. 하고 니콜스 선장이 곰곰이 생각하며 말했다. 이왕 손대려거든 끝장을 내버리라고요. 그 뒤의 일은 나중에 천천히 생각하면 어떻게 되게 마련이니까요. 사실 스트리랜드의 경우는 운이 좋았다. 오스트레일리아로 가는 배가 지브롤터 근해에서 일시적인 정신착란 발작으로 투신 자살을 한 남자 대신 화부를 한 사람 구한다고 선원 숙박소에 부탁을 해왔던 것이다. 빨리 부두로 가보게. 선장은 스트리랜드에게 말했다. 그리고 곧 계약서에 서명을 하는 거야. 증명서는 가지고 있으니까. 스트리랜드는 곧 떠났다. 그리고 그것이 스트리랜드와의 마지막 작별이 된 것이다. 그 배는 단 6시간밖에 항구에 머무르지 않았다. 니콜스 선장은 그날 저녁 겨울바다를 동쪽으로 헤치고 떠나는 배에서 뿜는 연기가 점점 사라져가는 것을 언제까지나 지켜보고 있었다. 지금까지 나는 되도록 충실하게 썼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나로서는 애슐리 가든에서 살며 증권이나 주식일로 여념이 없던 그 무렵의 스트리랜드의 생활보다도 이런 몇몇 에피소드가 더 재미있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실은 니콜스 선장이란 남자가 터무니없는 거짓말쟁이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그가 나에게 해준 이야기도 다 거짓말인지도 모른다. 그가 스트리랜드를 만난 일이 한 번도 없으며 마르세유에 대한 그의 지식도 어느 잡지책에서 얻은 것이라 할지라도 나는 별로 놀라지 않을 것이다. 48. 사실 나는 이쯤에서 이 책을 끝낼 예정이었다. 내가 처음에 생각한 것은 타히티 섬에서 보낸 스트리랜드의 만년의 생활부터 시작해 그 비참한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밀고 나간 다음 거기서 다시 거슬러 올라가 그의 초기의 생활을 이야기하는 것이었다. 물론 무슨 다른 뜻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다만 나로서는 스트리랜드가 그 고독한 영혼 속에 어떤 신비적인 미지의 섬에 대한 공상의 불꽃을 씻고 배를 타고 떠나는 장면에서 붓을 놓고 싶었기 때문이다. 보통 사람 같으면 이미 안정된 생활 궤도에 올라 있어야 할 47세라는 나이에 새로운 세계를 구해 출발하는 그의 모습을 나는 사랑했다. 싸늘한 북서풍에 흰 파도가 춤추는 잿빛 바다로 나가 다시는 보지 못하게 될 프랑스 해안이 점점 시야에서 사라져가는 모습을 물끄러미 지켜보고 있는 그의 모습을 상상한 것이다. 그의 그런 태도는 뭔가 불굴의 정신이 깃들여 있는 것 같았다. 이처럼 나는 희망을 남겨놓고 이 책을 끝맺고 싶었다. 그렇게 함으로써 비로소 인간의 불굴의 정신이 강조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 웬일인지 그 이야기가 제대로 순조롭게 나가지 않았다. 그래서 몇 번 되풀이해 보았다가 결국 나는 단념해버렸다. 그리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여 보통 방법으로 써나갔다. 써나가는 동안에 나는 스트리랜드의 생활에 대해 알고 있는 사실을 순서대로 이야기해 나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다. 그러나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사실은 단순히 단편적인 것에 불과하다. 하나의 뼈조각을 보고 사멸한 동물의 형태는 물론 그 습성마저 재현해 보아야 하는 생물학자와 같은 입장에 나는 서 있다. 스트리랜드는 타히티에서 알게 된 사람들에게 이렇다 할 특별한 인상도 주지 못했다. 스트리랜드는 그들에게 늘 돈에 쪼들리는 부둣가의 불황자로 비쳤을 뿐이다. 다만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그가 그림을 그린다는 점이었는데 더구나 그 그림도 그들의 눈에는 참으로 어이없는 것으로 보였던 모양이다. 그가 죽은 뒤 몇 년이 지난 다음 파리나 베를린의 화상 대리인들이 그가 그린 그림이라면 무엇이나 좋다고
온통 혈안이 되어 서만을 찾아 나섰을 때에야 비로소 그들은 자기네들 사이에 그렇게 위대한 인간이 살고 있었나 하고 생각할 정도였다. 그리고 지금이야 비싼 값을 부르는 그림이 되었지만 그 무렵에는 그야말로 몇 푼 안 주고도 살 수 있었는데 참으로 아까운 기회를 놓쳐버렸다며 발을 동동 구르고 아쉬워했다. 코엔이라는 유대계 상인이 있었는데 그는 묘한 인연으로 스트리랜드의 그림을 한 장 가지고 있었다. 그는 부드러운 눈길과 상냥한 미소를 띤 조그마한 늙은 프랑스인이었다. 무역상과 선원을 겸하고 있었는데 조그마한 배 한 척을 가지고 파우모투 군두와 마키저스 군두 사이를 대담하게 타고 다니며 여러 가지 상품을 팔고서 그 대신 야자시, 진주 같은 것을 가져왔다. 나는 어느 날 그가 큰 흑진주를 싸게 팔려고 한다는 말을 듣고 그를 만나려고 찾아 나섰다. 그러나 그것이 나로서는 도저히 마음도 먹을 수 없는 금액임을 알고는 갔던 김에 스트리랜드 이야기를 꺼내보았다. 그 남자는 스트리랜드를 잘 알고 있었다. 아, 그 사람은 화가였어요. 그래서 나도 그 사람에게 흥미를 느꼈었죠. 하고 그는 말하기 시작했다. 이 근처 섬에는 화가가 그리 많지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아주 형편없는 그림을 그리는 화가라 나는 딱하게 생각했어요. 제일 먼저 그 사람에게 일을 시킨 것이 바로 나였어요. 사실은 반도에 농장을 하나 가지고 있어서 백인 감독을 한 사람 구했으면 했던 참이었거든요. 어쨌든 백인 감독이라도 도해야 토인들에게 일을 시킬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나는 그 사람에게 그곳에 가면 그림을 그릴 시간은 얼마든지 있고 돈도 좀 생길 테니 하고 말을 꺼내보았죠. 그 사람은 당장 끼니가 곤란할 정도니까 얼마를 주어도 상관없었지만 그래도 급료는 꽤 많이 줬어요. 그 주제에 감독 노릇을 할 수 있었다니 대견한 일이군요. 나는 웃으며 말했다. 그야 나도 여러모로 편의를 봐준 셈이죠. 나는 언제나 예술가에겐 이해심이 있는 편이니까요. 역시 우리네 피는 속일 수 없나 봅니다. 그런데 그는 겨우 두어 달 있다가 그만뒀어요. 그림 물감이며 캔버스를 살 돈이 좀 생기니까 그냥 가버린 거죠. 즉 이 근처의 경치가 그 사람의 마음에 들어 그냥 숲속으로 들어가고 싶어진 거예요. 그 뒤로도 나는 가끔 그를 만났죠. 2, 3개월마다 파페에테를 찾아와서는 그곳에서 어정거리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아무 데서고 돈을 구하면 또 모습을 감춰버리는 거예요. 그러던 참에 그가 불쑥 나를 찾아왔어요. 200프랑만 빌려달라고 하더군요. 일주일은 굶은 것 같은 비참한 모습이라 도저히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물론 그 돈을 받을 생각은 아예 하지도 않았죠. 그런데 1년쯤 있다 그 사람이 내 앞에 불쑥 나타난 거예요. 그림을 한 장 가지고 왔더군요. 전에 빌린 돈 이야기는 꺼내지도 않고 느닷없이 이것은 아저씨네 농장을 그린 그림인데 아저씨에게 드리려고 그렸어요. 하더군요. 그 그림을 보았는데 나로서는 뭐라고 할 말이 없더군요. 그러나 물론 고맙다는 말을 하고 그 그림을 받았죠. 그리고 그가 간 다음 집사람에게도 보여주었어요. 어떤 그림이었나요? 나는 물었다. 그것은 묻지 마세요. 도대체 뭐가 뭔지 통 알 수 없는 그림이라서요. 어쨌든 그런 그림을 본 것은 생전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집사람과 의논을 했었죠. 그랬더니 집사람은 그런 것은 남의 웃음거리가 될 테니 방 안에도 걸어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집사람은 아마 그걸 다락방으로 가지고 가 다른 잡동사니와 함께 처박아 두었던 모양입니다. 무엇이건 버리지 않고 모아두는 것이 그 사람의 성격이니까요. 그것이 그 여자의 열광적인 병입니다.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기 바로 전입니다. 파리에 계신 형님이 편지를 보냈어요. 너는 타히티에 살고 있던 영국인 화가를 알고 있느냐? 아무래도 그 사람이 천재인 모양이다. 그 사람 작품이 값이 굉장히 나가니 아무 거라도 되는 대로 나한테 보내라. 상당한 돈벌이가 될 테니. 대강 이런 내용의 편지였어요. 그래서 곧 집사람에게 스트리랜드에게서 받은 그 그림을 어떻게 했느냐, 아직도 그대로 다락방에 있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물론이죠.
무엇이고 버리지 못하는 것이 나의 병 아니겠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곧 다락방에 올라가 보았어요. 그런데 과연 이 집에 살게 되면서부터 30년 동안에 모인 여러 가지 잡동사니 속에서 문제의 그림이 나왔어요. 그래서 나는 다시 한번 그 그림을 잘 보았죠. 그리고 집사람에게 여보, 전에 200프랑을 빌려준 반도의 농장 감독으로 고용했던 그 사람이 천재라니 누가 꿈에라도 생각한 일이겠소. 이 그림을 알아보겠소 하고 물어보았어요. 그러자 집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전혀 모르겠어요. 첫째, 그 농장과 조금도 비슷하지 않고 게다가 푸른 잎을 가진 코코 야자수가 어디 있어요. 하지만 파리에선 지금 그 사람의 그림으로 떠들썩하다니까 형님에게 보내드리면 아마 빌려준 200프랑의 돈은 될지도 모르겠군요. 그래서 어쨌든 그 그림을 꾸려서 형님한테로 보내드렸죠. 그런데 얼마 안 가서 기다리던 편지가 왔어요. 거기에 뭐라고 써 있었는지 아세요? 그 그림은 잘 받았다. 솔직히 말해 처음에는 내가 장난을 친 줄 알았다. 만일 그렇다면 속료를 지불하지 않겠다고 생각했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해준 신사에게 그 그림을 보여줄 것이 좀 걱정이 되었다. 그런데 웬걸, 이것은 걸작이다. 3만 프랑에 사겠다는 말을 들었을 때의 나의 놀라움은 뭐라 말할 수 없었다. 아마 그는 좀 더 비싸게 살 의향도 있었던 모양인데 솔직히 말해 나는 너무 어이가 없어 머리가 좀 이상해졌던 것 같다. 그래서 이것저것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렇게 하라고 승낙해버렸다.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그리고 코엔 씨는 끝으로 근사한 말을 한마디 했다. 가엾게도 스트릭랜드가 그때 살아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만일 당신 그림값이요 하고 29,800프랑을 내주면 그 사람이 뭐라고 했을까요? 49. 나는 플레르 호텔에 머물고 있었는데 그곳 여주인인 존슨 부인도 아까운 기회를 놓쳤다며 아쉬워했다. 스트릭랜드가 죽은 뒤 그의 가재도구 일부가 파페에테 시장에서 공매된 적이 있었다. 그런데 그녀는 그 가재도구 속에 전부터 갖고 싶어 하던 미국식 난로가 있다고 하기에 일부러 시장까지 찾아가 그것을 27프랑에 샀다고 했다. 그림도 분명히 10여 장가량이나 있었어요. 하지만 액자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사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 가운데에는 10프랑에 팔린 것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5, 6프랑씩 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만일 내가 그때 그 그림을 사놓았더라면 지금쯤은 큰 부자가 되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티아레 존슨이란 여자는 비록 어떤 환경에 놓였었다 하더라도 도저히 부자가 될 사람은 아니었던 모양이다. 그녀는 돈을 모아두지 못하는 성미였다. 토인 여자와 타히티에 눌러 살게 된 영국인 선장가의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었다고 하는데 내가 이 여자를 처음으로 알게 되었을 때는 이미 50이 다 되었다고 했다. 그러나 나이보다 늙어 보였고 굉장히 뚱뚱했으며 만일 사람이 좋아 보이는 얼굴에 친근감 있는 부드러운 표정이 없었다면 아마 누구든 그녀에게서 당당한 위압감을 느꼈을 것이다. 팔은 마치 양의 넓적다리살 같았고 가슴은 마치 큰 양배추를 2개 매달아 놓은 것 같았다. 살덩어리를 연상케 하는 그 커다란 얼굴은 오히려 너무 많이 노출되어 보기 흉한 인상을 주었으며 큰 턱은 3턱 4턱을 이루어 널따란 가슴 속으로 밋밋이 흘러들어가고 있었다. 보통 때는 늘 마더 허버드를 입고 있었고 하루 종일 큰 밀짚 모자를 쓰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가 가끔 자랑삼아 머리를 늘어뜨리면 길고 검은 머리가 구불구불 아름다워 보였다. 눈은 아직도 젊어 보이고 생기 있게 반짝이고 있었다. 게다가 웃음소리는 그야말로 천하일품으로 나는 지금까지 그처럼 매력적인 웃음소리를 들어본 일이 없다. 우선 목 속에서 낮게 울려나오기 시작해 점점 크게 퍼지면서 이윽고 산더미 같은 그녀의 온몸을 흔들어댄다. 농담과 포도주와 잘생긴 남자. 그녀는 이 3가지를 더없이 사랑하고 있었다. 어쨌든 그녀를 알게 된 것은 분명히 하나의 영광이었다. 그녀는 또 이 섬에서 으뜸가는 요리사였고
맛있는 음식의 예찬자이기도 했다. 아침부터 밤까지 부엌에 있는 높다란 의자에 앉아서 한 중국인 요리사와 토인 계집아의 두 손옷을 거느리고 이것저것 지시하기도 했고 암호하거나 상냥하게 짓거리면서 그녀가 생각해낸 맛있는 요리의 맛을 보기도 했다. 친구를 초대할 때는 그녀가 손수 요리를 했다. 손님을 정성껏 대접하는 것은 그녀에겐 하나의 정열이었다. 그러므로 이 플레르 호텔에 먹을 것이 있는 한 이 호텔에 와서 한 끼 대접도 받지 않고 가는 사람은 이 섬에서 한 사람도 없었다. 비록 식사대를 내지 않아도 손님을 내쫓는 일이 결코 없는 여자였다. 낼 때가 되면 언제고 내겠지 하고 느긋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언젠가는 형편없이 망해버린 남자를 그녀는 몇 달 동안이나 먹이고 재워주었다. 중국인 세탁소에서 돈을 안 내면 빨아줄 수 없다고 거절하면 그녀는 자기 것과 함께 보내어 그 사람의 옷을 빨게 해주었다. 아무리 궁색하더라도 남자에게 더러운 셔츠를 입혀둘 수는 없다고 말했고 또 그가 남자인 이상 담배를 안 피울 수는 없다며 담배값으로 하루에 1프랑씩을 주었다. 더구나 그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어김없이 계산해주는 손님을 대하는 것과 똑같이 그 사람을 상냥하게 대해주었다. 나이로 보나 또 지나치게 뚱뚱한 점으로 보나 남녀간의 정사를 운운할 처지는 아니었지만 그녀는 젊은이들의 정사에 특별한 흥미를 지니고 있었다. 그녀는 정사라 하면 남녀를 불문하고 인간의 자연스러운 관심사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래서 늘 그녀 자신의 풍부한 경험에서 나온 교훈과 신뢰를 기꺼이 남에게 말해주곤 했다. 나에게 좋아하는 남자가 있다는 것을 아버지가 발견한 것은 아직 내가 15도 되기 전이었어요. 그 사람은 열대조라는 배의 3등 항해사였죠. 참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말하고 그녀는 한숨을 쉬었다. 여자들이란 언제나 첫사랑의 남자를 그리워한다고 하는데 그녀의 경우에는 반드시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았다. 아버지는 분별 있는 분이셨죠. 어째서요? 나를 그야말로 죽도록 패준 다음 존슨 선장과 결혼시켰거든요. 난 그다지 싫지는 않았어요. 물론 꽤 나이가 많았지만 역시 좋은 사람이었으니까요. 이 티아레는 스트리랜드를 잘 알고 있었다. 말이 나온 김에 하는 말이지만 티아레란 냄새가 좋은 흰꽃 이름으로 그 꽃냄새를 한 번이라도 맡은 사람은 비록 아무리 먼 곳까지 가서 헤매더라도 마침내는 반드시 그 냄새에 이끌려 타히티로 돌아온다고 한다. 그녀의 아버지는 그 꽃 이름을 딸에게 붙인 것이다. 이곳에도 가끔 왔었고 파페에테 근처를 돌아다니고 있는 것도 자주 보았어요. 정말 보기 딱했어요. 차마 볼 수 없을 정도로 몸이 수척했고 돈을 가지고 있는 일도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나는 그 사람이 이곳에 왔다는 말을 들으면 늘 웨이터를 보내 집에 와서 저녁을 같이 먹자고 했었죠. 일자리도 한두 번 구해준 일이 있는데 어디고 한 군데 오래 붙어 있지를 않아요. 얼마 안 있으면 또 숲속으로 가고 싶어서 소리도 없이 슬그머니 자취를 감춰버리는 거예요. 스트리랜드는 마르세유를 떠난 지 약 반년이 지난 뒤에 타히티 섬에 닿았다. 오클랜드에서 샌프란시스코로 가는 배를 타고 그 안에서 일하면서 찾아온 것이다. 도착했을 때 가지고 있었던 것은 그림 도구가 든 상자 하나와 이젤 하나, 그리고 캔버스 한 다스 정도였다. 그리고 그 밖에 시드니에서 번 2, 3파운드의 돈이 주머니 속에 들어있었다. 변두리에 있는 토인 집에 작은 방 하나를 빌려 살았다고 하는데 그는 타히티에 도착하는 순간 적잖이 마음이 놓였던 모양이다. 언젠가 티아레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다고 한다. 내가 갑판을 닫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야 저거다 하고 말하더군요. 그래서 얼굴을 들어보니 이 섬에 윤곽이 보이는 거예요. 나는 저곳이야말로 내가 지금까지 줄곧 찾아 헤매던 고장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다가와 보니 아무래도 본 일이 있는 낯익은 장소 같더군요. 가끔 이 섬을 산책하노라면 눈에 띄는 것이 다 낯익은 것으로 보여요. 분명히 전에 이곳에 산 일이 있었던 것 같은 기분이 든단 말이에요. 아무래도 이 섬은 가끔 그렇게 느끼게 하는 점이 있는 모양이에요.
하고 티아레는 말했다. 배에 짐을 싣는 2-5시간 동안에 이 섬에 눌러앉은 사람이 꽤 여럿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 또 회사에서 1년가량 이곳에 와 있는 동안 정말 사람 살 곳이 못 된다고 불평을 하며 떠날 때 이런데 다시 오려면 차라리 죽는 것이 나을 거라고 큰소리를 탕탕 치고 간 사람이 반년 뒤에 이 섬에 다시 돌아와 다른 곳에서는 도저히 살 수 없다는 듯한 표정으로 살고 있는 예도 얼마든지 있고요. 50. 사람 중에는 처음부터 고향이 정해져서 태어나는 사람도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만일 어떤 기회에 전혀 다른 환경에 처하는 일이 있다 해도 그들은 계속 마음의 고향에 대한 향수를 느끼게 된다. 태어난 고장에선 오히려 나그네 처지이고 어렸을 때부터 익히 보아온 푸른 오솔길과 장난치고 뛰놀던 번잡한 시가지도 그들에게는 나그네의 주막에 불과하다. 육친간에도 일생을 남처럼 냉정한 마음으로 지낼지 모르며 또 그들이 알고 있는 유일한 풍경에 대해서도 친근감을 느끼지 못한 채 끝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흔히 사람들이 뭔가 잊을 수 없는 영원한 것을 구하여 먼 여행을 떠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아마 그 고독한 불안이 시켜서일 것이다. 아니면 마음속 깊이 뿌리 박은 격세유전이라는 것이 나그네의 발길을 먼 역사의 여명 속에 그들의 선조가 버리고 간 구장으로 끌어들이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리하여 때로는 막연하게 느끼고 있던 신비의 고향을 찾아 들어가는 수도 있다. 거기야말로 구하고 있던 마음의 고향인 것이다. 그리고 아직까지 본 적이 없는 광경과 만난 일도 없는 사람들 사이에서 자리를 잡게 되어 비로소 여기에서 마음의 안정을 얻게 되는 것이다. 나는 세인트 토마스 병원에서 알게 된 어떤 남자 이야기를 티아레에게 해주었다. 아브라함이라는 유대인으로 금발의 꽤 건강한 청년이었는데 내성적이고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는 재주가 비상해 그 병원에서도 장학금을 타는 의학생으로 들어왔으며 5년간의 수업 과정을 거치는 동안 상이라는 상은 혼자서 다 휩쓸 정도로 머리가 뛰어난 수재였다. 그리고 병원에서 내과와 외과 의사를 겸임했다.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는 일이 없는 뛰어난 재능의 소유자였다. 마침내 그는 그 병원 간부의 한 사람으로 선출되고 그의 장래는 확실히 보장되었다. 세상의 앞일을 내다볼 수 있다면 분명히 그는 의사로서 최고의 지위에 오를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다. 많은 영예와 부가 그의 앞날을 약속해 주었다. 새로운 자리에 앉기 전에 그는 휴가를 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별로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어느 부정기 항로의 배에 외과 의사로 타고서 레반트로 떠났다. 전에는 선박에 의사가 없는 배였지만 병원 선배 외과 의사 한 사람이 그 항로의 중요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특별히 그 배의 의사로 채용된 것이다. 몇 주일 뒤 병원 당국은 누구나가 침을 삼키고 있는 간부의 자리를 그만두겠다는 그의 사표를 받았다. 모두 눈이 휘둥그레져 온갖 소문이 떠돌았다. 뭔가 터무니없는 일을 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을의 그 동료들은 극단적으로 나쁜 일을 상상하게 마련이다. 그러나 어쨌든 아브라함의 뒷자리에는 다른 사람이 곧 들어앉았다. 그리고 아브라함에 대한 일은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사라졌다. 소식은 딱 끊어지고 그의 존재는 잊혀져 갔다. 그리고 10년이 지났을까? 어느 날 아침 알렉산드리아에 상륙하려고 할 때 배 안에서 위생검사가 있다고 하여 나는 다른 성객들과 함께 줄을 서 있었다. 검사는 낡은 옷을 입은 건장한 남자였다. 머리를 벗자 그는 완전히 대머리였다. 나는 아무래도 어디서 본 듯한 얼굴이라고 생각했다. 그러자 갑자기 생각이 떠올랐다. 아브라함. 나를 돌아다본 그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더니 나의 얼굴을 알아보고 손을 덥석 잡았다. 서로가 뜻밖의 만남에 몹시 놀랐으나 내가 오늘 밤에 알렉산드리아에 머물 예정이라고 말하자 그럼 영국인 클럽에서 저녁이라도 함께 하자고 그가 말했다. 클럽에서 다시 만났을 때 나는 이런 데서 자네를 만나다니 정말 뜻밖이라고 말했다. 그의 직업은 하찮은 것이었고 생활에도 쪼들리는 듯했다. 이윽고 그는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휴가를 얻어 지중해로 떠났을 때는 분명히 런던으로 돌아가 세인트 토마스 병원에서 새로운 자리에 취임하는 일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그는 알렉산드리아에 입항하여 간판에서 아침해에 번쩍이는 시가와 부두에 모인 사람들의 모습을 내려다보고 있었는데 더러운 게버딘 옷을 입은 토인, 수단에서 찾아온 흑인들, 와글와글 몰려드는 그리스인, 터키 모자를 쓴 침통한 얼굴의 터키인, 그리고 아침해와 파랗게 갠 하늘이 눈에 들어왔다. 그때 그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났다.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 푸른 하늘의 날벼락이라고 할까? 아니, 그렇다기보다 계시라고 하는 편이 좋을 거라고 그는 말했다. 뭔가 알 수 없는 것이 그의 마음을 꽉 째는 것 같았다고 한다. 그리고 갑자기 그는 격한 기쁨을 느꼈는데 그것은 힘껏 고함을 치고 싶어지는 해방감이었다. 양쪽 날개를 쫙 편 것 같은 기분이 들어 그 자리에서 당장 알렉산드리아에 영주하기로 결심했다. 배의 의사직을 그만두는데 큰 어려움이 없어 24시간 뒤에 그는 짐을 꾸려 부두로 내려가 버렸다. 선장은 틀림없이 자네가 정신이 돌았다고 생각했겠군. 나는 웃으며 말했다. 남이야 뭐라고 생각하건 나는 문제가 아니었어. 내가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더 강력한 것이 발동한 거야. 나는 사방을 둘러보다 아담한 그리스인의 호텔로 갈 생각을 했지. 그러자 그 호텔이 어디에 있는지 알 것만 같더군. 글쎄 이상하게도 나는 그곳까지 곧장 걸어갔다네. 그리고 호텔이 눈에 띄자 곧 저 집이로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니까. 알렉산드리아엔 처음이었던가. 이 세상에 태어난 뒤 영국 밖으로는 한 발짝도 나간 일이 없었다네. 얼마 안 가 그는 정부기관에 들어갔고 그 뒤로 줄곧 그곳에서 살아온 것이다. 후회해 본 일도 전혀 없나? 물론이지. 조금도. 살아갈 만한 수입은 되고 아무 걱정도 없네. 죽는 날까지 이대로 살아갈 수 있다면 그곳으로 만족이야. 이곳 생활은 아주 멋있다네. 그 다음 날 나는 알렉산드리아를 떠났다. 그 뒤 아브라함에 대한 일은 바로 얼마 전까지도 잊고 있었다. 그런데 얼마 전 나의 또 다른 친구 알렉 카마이클이라는 의사가 휴가로 영국에 돌아왔을 때 둘이서 식사를 한 적이 있었다. 그 의사를 나는 거리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우선 전쟁 중에 세운 공로로 그가 나이트 자기를 받은 것에 대해 축하의 말을 했다. 하루 저녁 만나 그동안 쌓였던 회포라도 풀자고 이야기가 되어 내가 저녁을 함께 하자고 제안하자 그는 단둘이만 이야기하고 싶으니 아무도 부르지 말자고 했다. 그의 집은 퀸앤 거리에 있는 유서 깊은 훌륭한 저택이었는데 취미가 고상한 사람이었으므로 여러 가지 감탄할 만한 가재도구를 갖추고 있었다. 식당벽에는 훌륭한 카날레토의 그림이 걸려 있고 또 정말 탐나는 조파니의 그림도 2장이나 걸려 있었다. 금실로 짠 옷을 입은 키가 훌쩍 크고 미인인 그의 부인이 자리를 떴을 때 나는 옛날 의대생 시절에 비하면 지금은 너무나 달라졌다고 말하며 웃었다. 그 무렵에는 웨스트민스터 브리지 거리에 있는 이탈리아인이 경영하는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는 일조차 대단한 사치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 알렉 카마이클은 여기저기 병원의 간부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수입도 1년에 1만 파운드는 착실하게 됨직했으며 이번에 받는 나이트 자기도 앞으로 그에게 주어질 수많은 영예로 본다면 한낱 시작에 지나지 않았다. 나도 꽤 노력은 했다고 보지만 하고 그는 말했다. 그러나 묘한 이야기 같네만 이 성공은 사실상 조그만 행운에서 시작된 것일세. 그건 또 무슨 뜻인가? 자네 아브라함이란 친구를 기억하고 있나? 아주 앞날이 유망한 사람이었지. 우리가 학생 시절 때엔 그를 당할 사람이 없었지. 내가 노리고 있던 상이나 장학금은 다 그 사람이 차지해버렸으니까. 나는 언제나 그 녀석 꽁무니만 쫓다가 만셈이야. 그 녀석이 그대로 밀고 나갔더라면 지금 내가 차지한 지위는 그 녀석의 것이 되었을 거야. 참으로 그 친구는 외과 의술에 있어선 천재적이었으니까. 그를 쫓아갈 생각은 아예 하지도 못했어. 그 녀석이 세인트 토머스 병원에 간사로 임명되었을 때 내가 그곳 직원이 될 가망은 없어지고 만 거야.
나는 개업이가 되어야 할 판국이었으니까. 자네도 알다시피 개업이의 장래야 빤한 것 아닌가.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그만두는 바람에 내가 그 자리를 얻게 된 셈이야. 그것이 모든 실마리가 된 걸세. 그럴지도 모르지. 정말 호박이 동굴째 굴러온 셈이야. 아무래도 아브라함에겐 좀 기이한 점이 있었던 것 같아. 정말 딱한 녀석이야. 완전히 밑바닥으로 처지고 말았으니. 그 녀석은 알렉산드리아에서 말만 의사지 아주 형편없는 일을 하고 있는 모양이야. 뭐 검역관이라던가. 들리는 말에 의하면 늙고 볼품없는 그리스 여자와 같이 살며 선병질의 아이들을 대여섯이나 장만했다는군. 정말이지 사람이란 머리만 좋아도 소용없어. 문제는 성격이야. 아브라함에겐 그게 없었어. 성격이라고. 아무리 다른 생활에 사는 보람을 느꼈다 해도 30분 남짓의 생각으로 자기 일생의 경력을 내던진다는 점에 있어서는 역시 상당한 성격이 필요하다고 나는 생각하고 싶었다. 뿐만 아니라 그런 파격적인 전환에 대해 조금도 후회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보면 보다 강한 성격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 그러나 나는 잠자코 있었다. 그러자 알렉 카마이클은 감에 깊은 듯 말을 이었다. 물론 아브라함이 취한 행동을 내가 아쉬워하는 표정이라도 짓는다면 그건 위선일 거야. 결국 나는 그로 인해 덕을 본 셈이니까. 그는 피우고 있던 코로나 담배 연기를 기분 좋게 내뿜었다. 그러나 나 개인의 입장을 떠나 생각해 볼 때 그렇게 인생을 낭비하다니 안 됐다고 생각하네. 그 친구처럼 일생을 그렇게 허무하게 마친다는 것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노릇이야. 나로선 과연 아브라함이 일생을 망친 것인지 의심스럽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실행하고 자기 기분에 꼭 맞는 환경 속에서 마음 편하게 사는 것이 일생을 망친 것일까? 연수입 1만 파운드의 유명한 의사가 되어 미인 아내를 얻어 사는 것이 성공일까? 나는 그것은 각자가 인생을 어떻게 보느냐로 결정되는 일이며 사회가 자기에 대한 요구를 어느 정도 인정하느냐에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번에도 또 나는 입을 다물고 말았다. 어쨌든 상대방은 나이트 자기를 받은 사람이니까 나 같은 사람이 왈가왈부할 문제는 아니다. 51. TR에는 내가 해준 이 이야기를 듣자 나의 분별을 칭찬해 주었다. 그리고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완두콩을 까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부엌 일에서 조금도 눈을 떼는 일이 없이 신경을 쓰고 있는 그녀의 눈에 중국인 요리사의 못마땅한 행동이 눈에 띄었는지 그녀의 얼굴이 갑자기 환한 표정으로 변했다. 요리사 쪽을 돌아다 본 그녀의 입에서 기관총을 쏘아대듯 욕이 터져 나왔다. 그러자 그 중국인도 질세라 말대꾸를 하여 당장의 시끄러운 말다툼이 되고 말았다. 두 사람은 악을 쓰고 있었다. 나는 그 고장 말은 잘 몰랐지만 어쨌든 그들은 이 세상이 끝나기라도 할 것처럼 핏대를 돋우어 고함을 지르고 있었다. 그러나 곧 두 사람은 화해를 했고 TR에는 요리사에게 담배를 권했다. 두 사람은 잠옷 기분 좋은 듯 담배를 피웠다. 그 사람에게 마누라를 얻어준 게 바로 나라는 걸 손님은 모르시죠. TR에는 그 큰 얼굴에 웃음을 띠며 물었다. 요리사에게 말인가요? 아니요, 스트리랜드 씨에게 말이에요. 하지만 그 사람에겐 부인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도 그러더군요. 하지만 그것은 영국 이야기고 그리고 영국은 지구 반대쪽에 있지 않느냐며 나는 그 사람에게 말해줬어요. 하기야 그렇죠. 그 사람은 두어 달 만에 한 번씩 그림 물감이나 돈이 필요하면 파페에테로 나왔어요. 그때 보면 그 사람은 마치 집 잃은 개처럼 이리저리 떠돌아다니곤 했어요. 나는 불쌍한 생각이 들더군요. 그 무렵 방청소 같은 것을 시키던 아타라는 계집애가 이곳에 있었어요. 그 아이는 나하고 먼 친척 관계가 되는 아이인데 아버지도 어머니도 다 죽어버려서 우리 집에 와 있었던 거예요. 스트리랜드 씨가 가끔 나타나서는 실컷 먹기도 하고 웨이터와 채수를 두기도 했어요. 그 사람이 왔을 때 그 애의 눈초리가 이상한 것을 알아차린 나는 그 사람이 좋으냐고 그 애에게 물어보았죠. 그랬더니 굉장히 좋다고 하지 뭐예요. 이 근처의 계집애들이 어떤지 손님도 아시죠. 언제고 백인과 어울리는 것을 무척 좋아하고 있으니까요.
그 여자아이는 원주민이었던가요? 하고 나는 물었다. 네, 백인의 피는 한 방울도 섞여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는 그 아이와 이야기를 마친 다음 스트리그랜드 씨를 부르러 보냈죠.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제 당신도 자리를 잡을 때가 됐잖아요, 스트리그랜드 씨. 당신 나이나 돼서 부둣가의 여자들하고 시시덕거렸어야 되겠어요. 그런 여자들은 쓸만한 여자들이 못 돼요. 그런 여자들하고 어울리면 고생하기 알맞죠. 당신은 돈도 없고 게다가 일자리가 생겨도 몇 주일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니까 이제 당신 같은 사람을 써줄 사람도 없단 말이에요. 그럼 당신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아무 때고 숲속에 들어가서 원주민 여자와 같이 살면 된다고. 당신이 백인이니까 원주민 여자들이야 좋아하겠죠. 그렇지만 그것은 백인으로서 그다지 잘하는 짓은 못 돼요. 그러니 스트리그랜드 씨, 내 말 좀 들어봐요. 라고 말이에요. 티아레는 영어와 프랑스어를 써가며 말했다. 그녀는 어느 쪽이고 다 유창하게 말할 수 있었다. 말투가 꼭 노래하는 것 같았지만 절대로 듣기 싫지는 않았다. 새가 영어를 짓거릴 수 있다면 이렇게 말할 것 같은 말투였다. 그러니 아타하고 결혼하면 어때요? 그 아이는 마음씨도 착하고 나이도 아직 17밖에 안 되었어요. 이 근처의 여자들처럼 아무하고나 어울릴 아이도 아니에요. 그야 선장이나 1등 항해사 정도라면 상대할지 모르지만 원주민에게는 한 번도 손을 대지 못하게 하는 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긍지를 가지고 있다 이거죠. 오아우호 사무장도 얼마 전에 귀향했을 때 이 근처의 섬에서 저만한 아이는 본 일이 없다고 그러더군요. 그 아이도 이젠 시집갈 나이가 됐고 게다가 선장이나 1등 항해사 같은 사람들에게도 좀 변화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하겠고 그래 우리 집에선 한 여자아이를 오래 두지 않기로 하고 있어요. 그 아이는 타라바오 옆에 땅도 좀 가지고 있어요. 지금 시세로 팔면 둘이서 편히 살 수 있을 거예요. 집도 있고 그림도 얼마든지 그리고 싶은 대로 그릴 수 있을 거고요. 어때요? 내가 이렇게 말했죠. 티아레는 숨을 돌렸다. 그 사람이 영국에 있는 부인 이야기를 나에게 한 것은 바로 그때였어요. 나는 참 한심한 분이군 하고 그 사람에게 말해줬어요. 마누라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이런 섬에 오는 게 아니겠어요. 아타는 영리한 아이니까 시장 앞에서 식을 올릴 생각은 안 할 거예요. 그 아이는 신교도니까 카톨릭 신자처럼 이런 문제를 까다롭게 생각지도 않을 거고요. 그 사람이 하지만 아타의 마음이 어떤지 알아야죠 하고 말하더군요. 그래서 나는 당신이 마음에 드나 봐요 하고 대답했어요. 그 아이는 당신만 마음에 있다면 좋다는 거예요. 못하면 이리로 부를까요? 그러자 그 사람은 아주 기묘한 웃음으로 웃더군요. 그래서 나는 그 아이를 불렀죠. 그 아이는 내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다 알고 있었어요. 정말 지나쳐서 볼 아이가 아니더군요. 내가 곁눈질을 해보니 그 아이는 내가 빨아놓으라던 블라우스를 빨아서 다리미질을 하는 채 하며 이쪽 얘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지 뭡니까. 그 아이는 곧 왔어요. 생글생글 웃고 있었는데 아마 좀 부끄러웠던 모양이에요. 스트리그랜드 씨는 잠자코 그 아이를 보고 있었어요. 그 아이는 미인이었나요? 그다지 밉진 않았어요. 손님도 아마 그 아이를 그린 그림을 여러 장 보았을 거려. 그 사람은 그 아이를 모델로 여러 장의 그림을 그렸으니까요. 파레오를 걸치고 있는 것도 있고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것도 있어요. 그래요. 꽤 예뻤어요. 게다가 요리도 곧잘했고 내가 가르쳐줬죠. 스트리그랜드 씨가 생각에 잠겨 있는 것을 보고 나는 이렇게 말해줬어요. 이 아이에게 후반 월급을 주고 있었는데 그것은 다 저금했어요. 게다가 낯익은 선장이나 1등 항해사들도 이따금 돈을 집어줘서 몇백 프랑의 저금은 될 거예요. 라고 말이에요. 그 사람은 그 큰 붉은 수염을 잡아당기며 빙긋 웃더군요. 그래, 아타. 하고 그 사람이 물었어요. 너는 나를 남편으로 삼고 싶으냐? 그러자 그 아이는 아무 말도 않고 생글생글 웃고 있었어요. 참 스트리그랜드 씨도 답답하군요. 이 아이는 당신을 좋아한다고 내가 그러지 않아요. 하고 내가 말했죠. 그러자 그 사람은 나는 너를 두들겨 줄지도 모른다. 하고 그 아이를 쳐다보며 말했어요.
그랬더니 그렇지 않으면 당신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없을 것 아니에요. 하고 그 아이가 대답하지 뭐예요. 티아레는 여기서 일단 말을 끊고 감회 어린 목소리로 다시 말을 이어나갔다. 말이 났으니 말이지 나의 첫 남편 존슨 선장은 나를 곧잘 두들겨 팼어요. 남자다운 사람이었죠. 6피트 3인치나 되는 멋진 남자였는데 술에 취하기만 하면 말릴 장사가 없어요. 그래서 며칠 동안은 내 몸이 멍으로 시퍼렇게 붓곤 했어요. 그이가 죽었을 때 나는 너무 좋아 엉엉 울었어요. 정말 그 고통은 참을 수 없더군요. 하지만 조지 레이니와 재혼하고서야 비로소 그이가 정말 좋았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남자들이란 함께 살아보지 않고는 그 속을 알 수 없더군요. 조지 레이니만큼 답답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하기야 키가 크고 늘씬한 멋진 남자로 존슨 선장에 못지않게 생겼죠. 그러나 그것은 다 겉보기일 뿐이에요. 술도 안 마시고 나에게 손 하나 쳐드는 법이 없었어요. 선교사나 되었으면 좋았을 거예요. 내가 섬에 배가 닿았을 때마다 선원과 좋아 지냈는데도 조니 레이니는 아무런 눈치도 못 채는 거예요. 끝내는 그 사람에게 우라통이 터져 내가 헤어져 버렸어요. 그런 남편의 어디가 좋다는 건지 도무지 모르겠어요. 딱하게도 이 세상에는 여자를 다룰 줄 모르는 남자도 있어요. 나는 정말 혼이 났었군요. 하고 티아레를 위로해주고 조용한 목소리로 남자들이란 언제나 여자를 속이기 일쑤라고 말한 다음 제발 스트리그랜드의 이야기를 더 계속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 말했어요. 뭐 서두를 건 없어요. 천천히 시간 여유를 갖고 잘 생각해봐요. 아타에겐 별채에 아주 좋은 방을 주고 있으니까 한 달이라도 함께 살아보고 좋아질 수 있나 살펴보도록 해요. 식사는 여기 와서 먹으면 되고요. 그리고 한 달 뒤에 결혼해도 좋다고 생각되거든. 곧 나가서 저 아이가 가지고 있는 집에서 살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자 그 사람도 좋다고 대답했죠. 아타는 전이나 다름없이 빨래와 청소 일을 봐주었고 나는 약속대로 식사를 그냥 제공해줬어요. 나의 경험으로 보아 틀림없이 그 사람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되는 요리를 만드는 법도 몇 가지 아타에게 가르쳐 주었지요. 그 사람은 그림을 그다지 그리지 않았어요. 산속을 이리저리 헤매고 다니거나 냇가에서 목욕을 했어요. 그리고 바닷가에 주저앉아 초호를 들여다보기도 하고 해가 지면 곧잘 아래로 내려가 모레아 섬을 물끄러미 쳐다보기도 했어요. 그 사람은 또 산호초로 고기잡이를 간 일도 있어요. 항구 근처를 왔다 갔다 하며 원주민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무척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정말 말이 없는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매일 밤 저녁 식사가 끝나면 아타를 데리고 별채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산속으로 들어가고 싶어하는 눈치기에 한 달이 지났을 때 나는 어떻게 할 작정이냐고 물어봤어요. 그러자 아타만 좋다면 자기도 기꺼이 같이 가겠다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결혼 축하 요리를 만들어 대접했죠. 내 솜씨로 말이에요. 완두수프의 포르투갈식 요리, 그리고 카레와 코코야자 샐러드. 손님에겐 아직 나의 자랑거리인 코코야자 샐러드를 대접한 일이 없었죠. 떠나시기 전에 꼭 만들어 드리겠어요. 그리고 아이스크림까지 곁들였어요. 샴페인을 충분히 준비했고 나중에는 리큐어도 나왔어요. 정말 나는 조금도 손색 없이 하려고 신경을 썼어요. 그리고 응접실에서 댄스를 했어요. 그 무렵에 나는 이렇게 뚱뚱하지도 않았었고 늘 댄스를 좋아했으니까요. 폴레르 호텔의 응접실은 아담한 방으로 작은 피아노가 놓여 있었으며 마호가니 가구가 세트로 벽 쪽에 나란히 놓여 있었다. 그리고 둥근 테이블 위에는 앨범이 놓여 있고 벽에는 티아레와 그녀의 첫 남편 존슨 선장의 사진이 크게 확대되어 걸려 있었다. 티아레는 나이가 먹고 몸도 뚱뚱했지만 기회만 되면 바닥에 깐 융단을 둘둘 말아 밀어놓고 하녀와 친구를 몇 명 불러다 댄스를 하곤 했다. 특히 그때는 지지직 천식 환자의 숨소리 같은 소리를 내는 낡은 축음기 음악을 반주로 틀었다. 베란다에는 티아레 꽃의 짙은 향기가 감돌았고 활짝 깬 하늘에는 남십자성이 반짝이고 있었다.
추억 속에 사라진 먼 옛날의 화려한 생활을 머릿속에서 그리며 티아레는 아낌없는 웃음을 활짝 웃고 말을 이었다. 우리는 새벽 3시까지 춤을 추었어요. 잠자리에 들었을 때는 꽤 취해 있었지요. 나는 두 사람에게 내 마차를 타고 갈 수 있는 데까지 타고 가라고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도 걸어가는 거리가 꽤 머니까요. 아타의 땅은 아주 먼 산골짜기에 있었어요. 두 사람이 날이 훤히 밝자 떠났는데 내가 딸려보낸 웨이터는 다음 날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요. 이렇게 해서 스트리그랜드는 색시를 얻게 된 거예요.